4주차입니다, 이제. 예. 독서편 이제 종강이고요. 벌써 4주가 지났어. 시간 개빠르죠? 다음 주부터 이제 문학 들어갑니다. 문학도 똑같이 4주 진행될 거예요. 이미 교재는 출고가 됐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4주 동안에 뭘 배웠는가를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될 거예요. 앞선 2주차랑 3주차 때 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막 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할 내용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까지 딱 하면은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그 복습 영상 게시하면서 말씀드렸죠. 절대적인 공부량을 늘려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볼까? 지난주에 하루에 몇 시간 했니? 하루에 막 그렇게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3시간이요?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3번? 하루에? 그래? 저는 매일 3시간 했습니다. 매일 3시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지문 내용이랑 선지랑 명확하게 딱 뚫리냐를 제가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하루에 계속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하루라도 안 하면 약간 감 떨어지는 과목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제 문제 풀려면 잘 안 풀려. 약간 머리가 좀 멍해진달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서 하루에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그냥 꾸준히 계속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애들이 되게 많이 불안해해요, 지금. 애들이 집단 불안핑이야. 거의 그냥 집단 매네라 상태에 빠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얘기들이 많거든. 어차피 오늘 종강이니까 그냥 제 멋대로 할게요. 제가 이제 전 여친 얘기 좀 할게. 제 전 여친이 이제 저랑 좀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한 7살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새로 대학을 들어가려고 했었어, 작년에. 간호사 준비를 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국어를 잘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제가 강사니까 제가 이제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냥. 근데 이제 문제 풀려고 하는데 이제 안 풀린다 이거야. 이제 독서에서 막 적용창의적 사고 나오고, 이제 문학에서도 적용창의적 사고, 보기 이런 거 나오면은 안 풀린다는 거야. 저한테 맨날 짜증내요. 안 풀린다고! 고병이! 그래서 개지랄해요, 막. 그리고 갑자기 걔가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이제 총무로 일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막 새벽 한 1시, 2시에 이제 집에 오는데, 이제 걔가 뭐 부모님 일 도와드리고서 하다 보니까, 이제 스터디 카페 가서 자는 거야. 한 4시간, 5시간 꿀잠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오죠, 저한테. 오빠, 난 쓰레기야. 이러면서 막, 자학하는 막 카톡 오고, 오빠, 어떻게 해야 돼? 안 풀린다고. 거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제 살았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제 극복이 안 되더라고, 그게. 물론 수능 끝나고 이틀 뒤에 헤어지자고 계속 그러더라고. 헌신하다가 헌신짝 됐어요. 1년 내내 이제 쎄 빠지게. 데이트 대신에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강의하고 해줬는데, 이걸. 제가 그때마다 이제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물론 셧업이라고는 안 했지. 그냥 좀 해. 그냥 좀 해. 이거였어요. Shut up and just read and understand it. 이랬어. 그랬더니 걔가 이제 뭐라 해요? 이해가 안 간다고. 한 지문을 3시간 해봤니? 비효율적이라고. 3시간 해도 안 된다고. 뭐 이러는 거야. 거기서 이제 제가 더 맞다이를 까면 이제 진짜 싸우는 거니까. 떨떨 위에서 UFC로 가는 거잖아요. 차마 더 하진 못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뭔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좀 힘들잖아. 너네도 저번 주에 해봐서 느낌 오지 않니? 그지 같지 않아요? 아니야? 원턴에 막 풀려? 아니요? 빨리빨리 좀 다니자. 빨리빨리 좀 다니자. 아무튼. 좀 해야 돼. 해야 돼요.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고통스러울 거야.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뒤에 가면은 문학이나 이런 데 가면은 더 그걸 느낄 거예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하실 거야. 그 불안함을 좀 이겨내셔야 돼요. 그냥 해야 돼. 그냥 해야 돼. 뭔가 뭐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냥 해. 제가 좀 틀딱이어가지고 옛날 짤들을 좋아하거든요. 김연아 씨는 아시죠? 무슨 생각하면서 하세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해. 그냥 하라고. 그냥 해. 야, 오타니 쇼헤이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투타로 지금 탑을 찍고 있잖아요. 투타 겸업 이래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쓰고 있잖아. 그분이 훈련하는데 뭐 내일은 더 잘 던져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해. 제가 보여드리는 길은 정도고요. 옳은 길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전 이거 이외에 다른 길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스킬이고 그냥 잡다한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서 수능 문제를 뚫어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거는 알잖아. 생존 본능이야, 생존 본능. 근데 그 생존 본능이 머릿속에 각인돼 있으려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걱정한다고. 그러니까 시간 내에 될까요? 현장에서 될까요?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해. 9월달, 8월달 넘어가고 하면은 7월달 넘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없겠지만은 제가 군필자잖아요, 그래도 나름. 훈련소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식 훈련이나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화생방도 하고 하지만은 뭘 하냐면요. 총기 조립이라는 걸 해요. 총기 조립. 총기 조립. 이제 현역은 K2, 이제 보충역은 M16 이걸 하는데 너네 총 한 번도 본 적 없죠? 본 적 없죠? 졸라 무거워요. 이따시만해. 이렇게 걸면 이렇게 와. 근데 그거를 이제 사격 같은 걸 하고 난 다음에 안에 이제 화약 찌꺼기 같은 게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그 찌꺼기가 쌓이면은 총기 분량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총기 함을 이제 생활관에다가 집어넣는데 그거를 이제 매일 해야 돼. 총을 쓰고 나면, 총기를 쓰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기관병들이라고 하죠. 이제 조교들이 와가지고 총기 손질하는 법을 알려줘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가면 어때? 아무것도 모르잖아. 뭐야, 그래서. 막 풀어. 막 스프링 막 이따시만 거 나오고, 막 개머리판 이따시만 거 나오고 막 해요. 근데 조립을 해. 그럼 생각해보자. 처음에 조립하면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5분에서 10분은 걸려요. 최소. 미니멈으로. 근데, 막 이제 하다 보면은 숙달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10분 걸리던 게 7분으로 걸리고요. 7분 걸리던 게 5분 되고, 5분 걸리던 게 3분 돼. 보통은 한 3분 정도면 거의 다 조립이 끝납니다. 현역들 같은 경우에 진짜 빨리 하면 2분 컷? 2분도 걸려요. 생각을 해봐. 걔네가 처음부터 빨리 조립하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뭐부터 시작이야? 하나하나 천천히 조립하는 것부터 시작이었거든? 근데 너네는 급하잖아, 마음이.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되게 급해한단 말이야. 급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급하면 일을 그르쳐.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하는 게 빨리 가는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 벅차고 힘들 수 있어요. 이겨내야 돼. 이해되니? 오늘 할 내용이 좀 내용이 길어요.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갈 거거든? 성리학 발전 과정까지 쭉 갈 거야.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수업하면서 브릿지 형태로 약간 문학적인 내용도 조금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내용이 되게 빡빡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중간, 아래 해가지고 3등분 돼가지고 이제 필기가 쭉 이어질 거란 말이지. 오늘 조금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따가 수업하면서도 올해 6월 모의 평가를 좀 보여드릴 거야.
이모군란 기억 날란가 모르겠다. 기억나니? 기억나시죠? 그 이모군란 재작년 수능이 나왔던 것도 기억나실 거 아니야?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브릿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 인문지문 하고 난 다음에 문학 들어가서 이제 고전 파트 들어가실 거고, 고전 파트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기출에 대해서 1.0에 들어가서 인문을 완전히 문제를 탁 드릴을 뚫어버릴 거야. 거의 이제 한 2주 정도를 고전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주는 이제 인문, 그 다음에 3주차 때 고전, 시가 해서 쫙 뚫어내버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 이거 기본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기본을 계속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막상 지문을 보면은 이걸 얘기했던 게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제가 계속 그냥 주입할 겁니다. 세뇌시킬 거예요. 그냥 고전 뜨자마자 그냥 기계적으로 다다다다닥 움직이게끔 만들어 드릴 거야. 이해됐니? 가보시죠. 여기 이제 지도가 보이실 겁니다. 필기를 좀 준비하시죠. 필기를 어디에다가 이제 좀 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159페이지 에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24페이지에다가 하시면 될 것입니다. 124페이지. 제가 이제 역사 얘기를 좀 해야 돼. 역사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춘추전국 시대 들어는 봤니? 춘추전국? 들어보셨죠? 춘추전국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쭉 개발을 짜 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기출이고요. 문학에서도 적용되고 인문 파트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적용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잘 납득하면서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처음 시작을 여기 중국 대륙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이제 춘추 전국 시대부터 좀 시작을 해볼 거야. 지도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좀 최소화시켜서 그려보시기를 바래요. 제가 맨날 그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거든. 요거 따라서 그냥 쭉 그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보이시죠? 간소화시킨 거야. 잘 그려. 가보시죠. 이제 여기 이 춘추전국 시대부터 제가 천천히 이제 시작을 좀 해볼 건데, 당시에 이 전국 시대, 춘추 5패 전국 칠흥 시대인데, 이 전국 시대에 패권을 쥐었던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야. 진나라. 물론 이 진나라 이전에는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죠. 주나라. 너네 주나라는 들어봤니 혹시? 한국사나 세계사 하면서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여기 있는 이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왕이라고 지칭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하나라, 상나라도 있지만은 기록상, 문헌상 남아있는 주나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이 누군가를 통치를 하겠죠. 그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게 나는 하늘의 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등장을 해요. 천명사상. 하늘의 명을 받아서 백성들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어떤 합리성을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서요. 춘추전국 시대로 오게 됩니다. 그때 춘추전국 시대에서, 특히 전국 시대에서 패권을 쥐었던 나라가 바로 진나라지. 근데 이 춘추전국 시대에서 우리가 또 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뭐 유간이, 도간이 이런 사람들 들어보셨죠? 제자백가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다 기출이야. 24학년도 수능에 나와요. 제자백가. 이 제자백가에서 핵심이 되었던 여러 이제 사상가들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가라고 하는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했던 유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자를 비롯한 도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항, 이사와 같은 법가 사상이 이제 이때 등장했었죠. 됐니?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유가,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했던 이 유가가 지금 우리가 이제
수능 지문에서 만나게 되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도 만나게 되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의 어떤 시발점과도 같습니다. 욕 아니고요. 출발점이다 이 얘기야. 공자와 맹자가 중심이 되어서 이 유가라고 하는 여기 가는 집가자를 얘기하죠. 우리 생윤윤상 아실 거야. 그래서 이 유가가 중심이 있었는데,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진나라 시기에서는 유가와 도가보다는 무엇을 채택해요? 법가라고 하는 거를 채택을 하지.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법가라고 하는 게 채택이 돼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분서갱유다 이렇게 부르는 거 기억나시죠? 분서갱유가 무슨 뜻이야? 생윤 윤사 도와줘. 동아시아 섬 없잖아. 생윤 윤사 도와줘. 무슨 뜻이에요? 사문도 다음부터는 다 해봐. 문돌이들. 그러니까 뭐예요? 분서가 뭐예요? 안 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제발. 시작부터 이러지 마. 분이 뭐예요, 이거? 분신할 때 그 분이야. 몸을 불태우다 할 때 그 분. 여기 서는요, 책입니다, 책. 무슨 뜻이야? 책을 뭐 한다? 불태우다. 갱유는 뭐예요? 유생들을 뭐 했다? 땅에 파묻었다, 이 말입니다. Understand?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우리 23기도 수능 풀려면 이거 아셔야 돼요. 책을 불지르고 유생들을 땅 속에 파묻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불러? 분서갱유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됐니?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져? 사상의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요때 가장 중요한 게 사상의 통제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서 한동안은 이제 이 법가사상이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되었고, 이때부터 이 진나라가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채택하기 시작하죠. 중국 역사상 최초로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채택하지. 기존에는 뭐였어? 주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던 왕이라고 하는 게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부터 중국은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황제라고 하는 거를 채택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너네 명나라 영락제, 그 다음에 옹정제 이런 사람들 들어봤을 겁니다. 만력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진나라에서 황제라고 지칭했고 처음으로 지칭했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 불러? 진시황제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되니?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기출이에요, 여러분들. 모르면 좀 피곤해져. 법가에서 상한과 이사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진나라가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멸망의 원인은 뭐였어요? 과도한, 엄격한 통치. 그러면서 사람들을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졌고, 그래서 진나라는 얼마 못 가서 망하죠. 특히 진시황 같은 경우는 불로초를 찾다가 골로 가버렸고요. 그래서 너네 본 적 없어? 그 중국의 진시황 릉을 파묘하니까 밑에 수은으로 깔린 강이 쫙 깔려 있었다는 거? 그래서 진시황제가 불로 불사를 위해서 수은을 졸라 처먹다가 수은 중독으로 가버렸다 이런 이제 설도 있고요. 중요한 그게 아니고 진나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등장했던 또 다른 나라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한나라죠. 여기 있는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네 남자애들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초한지 들어본 적 없니? 들어본 적 있죠? 초한지. 항우와 유방이라고 했었던 요 정도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초나라가 멸망하고요. 초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했던 여기 있는 한나라의 유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라 고조지.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고조 이후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특히 이 국어 과목에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한나라의 8대 황제인 한나라의 무제라고 하는 사람이죠. 한나라의 무제. 들어봤니? 한무제? 여기 있는 한무제가 이제 한나라의 어떤 전성기, 프라임 타임을 이제 달성했던 한나라 무제거든. 그런데 이 한무제가 우리가 이제 국어 과목에서 더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요것 때문입니다. 이 한무제가 무엇을 채택하냐면요,
유학이라고 하는 거를 채택해요. 유학이라고 하는 걸 채택합니다. 누구의 건의에 의해서? 동중서의 건의에 의해서. 오늘 집에 가셔서 24학년도 수능을 푸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납득을 하실 겁니다. 알고 계세요? 24학년도 수능.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허튼 소리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왜 이때 당시에 한나라는 유학이라고 하는 걸 채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좀 적어 볼게요. 보세요.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왜 이렇게 핫한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였는가를 좀 납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했던 유가, 여기에서 이제 유학이 시작이 됐던 건데, 진나라 때는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큰 어떤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한나라 때 와서 비로소 유학이 채택됐단 말이지? 그러면은 너네 생각을 해보자. 여기 진나라가 망했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법가가 뭐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통치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런 법가의 엄격한 통치가 싫을 거 아니니? 안 그래? 그래서 이때부터 무엇을 본격적으로 채택한다는 얘기야? 유학을 채택한다 이 얘기예요. 가능해? 이거 봐봐. 그러면은 왜 한나라의 무제 8대 황제는 유학을 채택했는가? 그 유학의 어떤 흐름을 조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볼게요. 자, 여기는 이 유학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늘의 이치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늘의 이치에 따라 살아간다. 요거를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늘의 이치에 따라 살아간다. 제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도식화를 시켜드리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내용은요,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당시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했었던 중세에서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에 근거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이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들, 이따가 우리 자연천, 상제천, 그 다음에 의리천 할 때도 더 나올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했냐면은 하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했다고. 이 비롯되었다라는 얘기도 우리 문제 풀다가 또 나오실 겁니다. 하늘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누가 만들어서 시작되었다. 여기 있는 하늘이 만들어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해가 뜨겁고 하는 것들 전부 다 누가 했다는 얘기야. 하늘께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그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하늘에서는 우주가 존재하고 유니버스가 존재하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자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과학을 배웠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생각해보세요. 너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구석기 신석기 아시죠? 야, 구석기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자. 구석기 사람들 우가 하면서 막 뛰어가잖아요. 막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리 막 뛰어다녀요. 동굴에 이제 막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움집 막집 이런 데 막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족장이 있어요. 부족장이 하면서 갑자기 이제 저기 동굴 밖으로 나와가지고 절벽 위로 막 올라갑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우가 하면서 올라가. 근데 하늘이 이제 갑자기 막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막 이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족장이 돌을 번쩍 들고 우가 했어.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번개가 팍 내려요. 돌을 들고 있던 족장이 번개 맞고 골로 가버립니다. 픽션이에요, 얘들아. 실제로 그럴 리는 없어. 돌을 딱 들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번쩍 하더니 애가 가버린 거야. 하면서 가버렸어. 풀썩 하고 쓰러졌어. 그래서 놀란 이제 부족장의 따까리들이 와가지고 만지기 시작해요. 우가? 하면 막 파치직해. 씨, 뭐야 이거. 하늘께서 노하셨구나. 의식의 흐름 좀 이상하죠? 하늘께서 노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논리적 비약이 아닌 게 너네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볼래? 조선시대 때 가뭄이 일면은 뭐부터 했어요?
일단 왕이 일단은 저기 종묘 사직 나가가지고 치성을 드리고 또 일반 평민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뭘 했니?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뭘 올렸어요. 기우제라고 하는 거 올리지 않았어? 인디언들도 하다못해 비 오는 걸 기대했고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기우제를 한 거야? 기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서 그래요? 기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서 그래? 하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신들,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인간을 둘러싼 모든 현상들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요게 핵심입니다. 이해되니? 자, 그리고 한번 해볼게. 요런 어떤 흐름 속에서 유학이라고 하는 게 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한나라 때 채택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 한나라 무제는 법을 쌩까 쓸까? 법을 쌩깔 수는 없어요. 왜?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게 꽤나 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왜? 범죄를 저지르면은 무엇을 받는다? 우리 앞 시간에 했었죠? 죄를 저지르면 뭘 받아? 처벌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 너네 고조선의 8조법에서도 등장하죠.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 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예요. 이해돼? 지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거든.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답이 없다 이 말이야. 왜? 이미 앞에서 불만이 많이 쌓였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한나라 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통치권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저기 있는 주나라의 천명사상은 물론이고 너희들이 무엇에 따라서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를 주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봐. 요 얘기를 꼭 아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얘기는 하늘의 무엇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얘기겠어?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요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인간들은요, 하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얘기야. 요 이치라는 얘기는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방법, 살아가는 어떤 행동 양식,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부여해준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부여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역시 누구의 이치예요? 하늘의 이치다 이 말이지. 그럼 논리적으로 어때요? 다다닥 들어가는 거 느껴지지 않아? 안 그래? 그걸 잘 봐. 그리고 나서 이 한나라 시절을 딱 지나고 납니다. 한나라를 딱 지나요. 제가 이제 좀 지워볼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수나라라고 하는 나라도 등장하고요. 물론 이제 한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알고 계시죠? 위초고. 위초고 시대를 지나고 수나라, 당나라가 등장하고요. 송나라도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송나라 이후에 남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요. 이 남송은 위에 있는 유목민족 때문에 도망쳐 내려왔던 애들이거든. 여진족. 이 여진족도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우리 뒤에서. 자, 여기 있는 이 남송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희. 얘도 23학년도 수능이 나와요.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여기는 이 유학 있죠? 이 유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하냐면요. 집대성을 합니다. 유학이라고 하는 걸요. 집대성을 해요. 집대성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연구되었던 유학이라고 하는 모든 이론들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 말입니다. 뭐 치양지, 뭐 경물치지, 거경국리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 제가 그냥 참고사항 적어 놓을게요. 거경국리, 경물치지.
여러분들 이따가 나온다?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는 지문들 보면은. 봐봐. 이 유학을 집대성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지. 이 유학은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내용이야? 하늘의 이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안 그래? 그러면은 이걸 집대성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이치를 뭐 해야 된다는 얘기겠어? 충실하게 뭐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겠지. 맞아? 그러면서 그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방식으로 뭘 제시해? 여기 있는 거경국리 경물치지라고 하는 거를 제시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쉽게 얘기하면 얘가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좀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 유학이라고 하는 거를 싹 집대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주희라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리스펙의 의미로 이름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떤 이름을 만들어 줄 거냐면은 앞서서 우리 유학에서 등장했던 공자, 맹자 이분들 있죠. 특히 여기 있는 공자 계시죠. 여기 있는 공자는 이름이 공자가 아닙니다. 본명 공구예요. 공구. 언덕 구자를 써서 얘는 공구야, 본명이. 머리가 이제 짱구 같아가지고 뒤가 이제 납작하다 해서 이제 언덕 구자를 써서 공구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자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자는 어떤 학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아들 자자입니다. 학문의 경지에 오른 사람. 이거를 우리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 자자예요. 아들 자, 내가 너무 한자를 너무 개같이 썼나? 아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주희 선생도 앞서 나왔던 유학이라고 하는 걸 집대성했지. 모아가지고 이뤄냈죠. 그럼 여기 있는 주희 선생도 역시 리스펙 해줘야 되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여줄래? 주자. 그쵸.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여기 있는 주희 선생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성한 학문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주자학이라고 부르는 거지. 23학년도 수능이 나와요. 맹자 본명은 맹문인가요? 맹구. 맹구는 아니에요. 내가 맹자 본명을 까먹었다, 야.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이 주자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앞서서 이미 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굳이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겠죠. 이 주자학이라고 하는 게. 잘 봐. 여기는 이 주희 선생이 집대성한 유학의 어떤 이론적 토대를 저희가 조금 적어볼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유학에서 발전되어서 내려온 이 주자학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우리.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다 이걸로 굴러가실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 일부러 지금 제가 공간 비워놓은 거예요. 써드리려고. 그럼 잘 봐. 이 주자학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기본적으로 유학의 기본은 모든 어떤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 있는 이 하늘께서는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여기 있는 인간을 둘러싼 모든 현상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늘이 만들었어.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연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자연. 정말 중요해. 너네가 이 자연이라는 말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약간 네이처 리퍼블릭 이런 거 생각해요. 풀벌레들 생각한다고. 자연은 물론 풀벌레들도 자연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있던 것. 그럼 얘기해 볼래? 원래 있던 거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야, 자연스럽게 얘기해봐. 무슨 얘기예요? 너 원래 하던 대로 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연스러운 어떤 신체 현상이다. 무슨 얘기야? 원래 몸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겠지. 됐니?
그래서 이런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있던 거야. 그럼 얘기해 볼래? 그럼 자연에 원래 있던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겠어? 자연물이라고 부르지 않겠니? 안 그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잘 들어봐. 여기에 있는 이 자연에는요, 무엇이 내재되어 있겠어?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하늘에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이라고 불러요. 이해되니? 여기에는 이 자연에는요,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어요. 이해돼? 하늘의 이치.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자연의 섭리 이렇게도 부르죠. 또 다른 말로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렇게도 부르죠.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늘의 이치,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 가능하시겠죠?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하늘은 누구도 만들었어. 사람들 만들었죠? 그래서 이 하늘이 무엇도 만든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여기 있는 하늘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만들어요. 가능하시겠죠?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이 인간한테도 역시 뭐가 내재되어 있겠어요? 하늘에 뭐가 내재되어 있겠어?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돼? 그럼 잘 봐. 그럼 여기 있는 인간도 역시 하늘의 이치를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은 둘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공통적으로 하늘에 무엇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야? 하늘에 뭐? 하늘에 뭐? 이거 무조건 나와야 돼. 하늘에 뭐? 이치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두 존재들은 전부 다 하늘의 이치를 부여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잘 보세요. 함께 해야 될까? 아니면 동떨어져야 될까? 함께 해야 될까? 동떨어져야 될까? 서로 지금 핏줄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함께 해야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인간과 자연은 무엇이 있어야 돼?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부터 우리 정의합니다. 함께 한다는 얘기는요, 무조건입니다. 연대, 유대, 조화입니다. 연대, 유대, 조화. 이해돼?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연과 친밀감을 갖고 조화를 이룬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 불러? 자연 친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너네 맨날 자연 친화 하면은 약간 막 저기 폭포수 아래서 정권 지르기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 풀벌레랑 이제 막 뒹굴면서 막 자연 좋아 막 이거 하잖아. 그거 아니야 얘들아. 물론 그것도 맞는데 자연과 뭐가 있어야 돼? 친밀감이 있어야 돼. 너네 이거 뒤에 가서 문학 가면 졸라 많이 나온다. 친밀감이 뭐예요? 친밀감이 뭐예요? 이거 은근 중요해. 친밀감이 뭐예요?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겁니다. 알고 계세요?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 이해되니?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 그럼 자연과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면서 연대, 유대, 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지. 가능하니? 잘 보세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자연과 인간, 하늘이라고 하는 요 도식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어. 이해되니?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하늘과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요 어떤 도식 안에는 무엇이 존재한다고 얘기했냐면요. 기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어. 이 기를 우리가 작동 원리다 이렇게 부를 거야. 이해되니? 너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기가 허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기 빨린다 들어보신 적 있죠? 기가 눌린다 들어보신 적 있지? 기세등등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당시 사람들은 이 기라고 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당시에 이런 어떤 사람들은 이와 기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게요? 이기론입니다 이렇게 불렀지. 이와 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해서 이걸 뭐라 불러? 이기론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 보자.
여기 있는 하늘과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중에 이 자연이라고 하는 원래부터 있던 것, 풀벌레, 나무 다 포함해서요. 원래부터 있던 물, 어떤 사물들, 그걸 우린 뭐라 부르게? 자연물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래? 자연물. 들어보신 적 있죠? 여기 있는 인간을 뭐라고 부를까? 인간을 뭐라 부를까요? 인물. 인간들이 만든 물건은 뭐라 부를까? 이거 작년 6월 모의평가 나왔습니다. 뭐라 부를까요? 인간들이 만든 물건. 엔수, 실력 보여줘. 김현승의 사실과 관습, 고독 그 이후에서도 나왔어. 차 마시는 거. 이거 뭐게요? 인공물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자연물, 인물, and 뭐? 인공물.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런 자연물과 인공물과 인물을 합쳐서 뭐라고 불렀게요? 여기 있는 자연물. 첫 번째, 자연물. 두 번째, 인물. 세 번째, 인공물. 수학처럼 해볼까?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거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불렀게요? 이거 내가 얘기하면 할걸? 들어봤어. 두 글자야, 뒤에. 뭘까요? 물이야, 물. 뒤에는. 맨 마지막 글자는 물이야. 앞에는 뭘까? 내가 얘기하면 한다니까? 만물. 들어보셨죠? 만물상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만물박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만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의 사람들, 여기 있는 하늘을 한자로 쓰면 뭐예요? 하늘 천자죠? 얘를 천이라고 불렀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자연, 인간들이 있는 공간을 당시에는 뭐라 불렀을까? 땅이다 이렇게 불렀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 땅 지자. 아이고. T자를 쓰게 되네. 여기를 그래서 뭐라 불러? 지라고 불렀지. 되니? 그래서 여기 있는 천과 지를 합쳐서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 만물 앞에 뭐도 붙는 거야? 그래서 천지만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천지만물. 이거 한자는 굳이 안 써도 돼요. 제가 그냥 편의상 써드린 겁니다. 천은 좀 중요해. 얘는 좀 중요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보자. 그러면은 당시에 이런 어떤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하늘 위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저 위에서 뭔가 사건, 사고가 벌어져. 그래서 과거에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보면은 하늘 위에서 뭐 신전도 짓고 막 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 불렀게? 당시에 하늘 위에 있는 세계다, 천상계다 이렇게 불렀죠. 다른 말로는요, 윗 상자를 써서 뭐라 부르고요? 상계다 이렇게 불렀지.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 천상계에 있는 황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뭐라 불러? 옥황상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혹시 알고 있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연과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땅 지자를 써서 여기를 뭐라 부르게요? 지상계입니다 이렇게 부르지. 아래 하자를 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요? 하계다 이렇게 부르지. 고전에서 졸라 많이 나오죠 이거. 너네 내신할 때 그런 거 안 배웠어? 송민국, 사민국 할 때 안 배우셨어요? 상계에서 하계로 내려오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니? 들어본 적 있죠? 분명 있어. 너네 정철을 안 배우고 학교를 다니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이 천상계의 존재들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지상계의 존재들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천상계와 지상계가 서로 지금 나뉘어져 있다는 거 견적 나오시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천상계의 존재가 지상계로 내려오는 어떤 루트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하강입니다 이렇게 부르죠. 죄를 지어 내려오면요 적강이다 이렇게 불렀지. 지상계에서 천상계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죠. 그걸 우린 뭐라 불러요? 초월입니다 이렇게 부르죠. 이해돼? 들어보셨을 거야 분명히. 됐니? 그럼 잘 봐. 지금 요런 상태에서 하늘과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이 천상계와 지상계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 separate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괴리될 수 없어요.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해돼?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조화를 이루고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게 깨지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혼잡해지고 번잡해진다라고 얘기했고 세상에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조화와 균형을 추구했던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이 인간의 본성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인간의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는 학문,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성리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돼? 얘를 뭐라 불러? 성리학. 그래서 유학으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내려오는 거야? 성리학으로 내려오신다 이 말이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는 이거예요? 주희가 집대성에서 뭐라 불러? 주자학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남송대의 주희가 유학을 집대성하여서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는 요 도식을 당시에 주희가 집대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너네 요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도 사실 지금 여러분들은 막 뭐 이렇게 사람들이 저게 과몰입했지?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너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소천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약간 종교인들 중에 추기경들이나 이런 사람들 돌아가셨다라는 얘기 대신에 뭘 써요? 소천하셨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하늘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야. 기본적으로 돌아가셨다의 의미가 어디로 돌아가셨다의 의미일까? 여기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너네 그 삼신할매 들어본 적 있니? 삼신할매 들어본 적 있죠? 삼신할매가 어떤 사람이야? 애를 점지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 이제 지금이야 애가 태어날 때 하면서 태어나는 게 양수 안에 있다가 공기로 폐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호흡의 매질이 바뀌면서 우는 거다라고 우린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 거야? 삼신할배가 저 하늘 위에 있어. 애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엉덩이를 때려요. 빨리 가라 하면서 엉덩이를 팍 때렸어.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하면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천상계의 존재가 죄를 지어서 지상계로 내려올 때 인간 세계로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 인간 세계로 내려올 때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죄를 지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는 하늘은 완벽한 공간이에요. 근데 그 완벽한 공간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와. 그래서 여기는 이 인간 세계가 너무나도 혼잡스럽고 번잡스러워서 여기를 옛날에는 뭐라 불러? 홍진 이렇게 불렀다고. 너네 정극인의 상춘곡 보신 적 있죠? 홍진에 묻힌 분들이여 이 내 즐거움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 모르면 알아 몰라. 들어보셨죠? 홍진. 그래서 이 홍진으로 내려가는 게 너무나도 억울해. 아, 나는 죄가 없는데 여기로 내려와야 돼. 억울하옵니다, 전하. 응해! 하면서 태어났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그렇다고요, 제 얘기를. 그럼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아직 얘기 안 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조화와 균형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요. 하늘의 이치를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학문이다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잘 들어봐. 여기에 있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굉장히 좀 미성숙하고 미완성된 존재로 우리는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면은 잘 들어봐. 여기 있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늘의 이치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이치를 명확하게 몰라요. 이유는 여기 있는 자연은 하늘의 이치가 그대로 탁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인간은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몰라. 응애? 밥 줘, 응애? 술 마시고 싶은 좀 아닌 것 같고. N수도 있지만 고3도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기본적으로다가. 그럼 생각해봐. 조화와 균형을 추구해야 되는 성리학적 질서에서 욕망을 추구하고, 욕구를 표출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였을까? 이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 깨는 것처럼 보였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럼 불완전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완전해져야겠지, 최대한. 그 완전해 가는 과정을 성리학을 뭐 해간다? 공부해가는 과정. 그래서 이걸 두 글자 우리 뭐라 부르게요? 들으면 할걸? 뭐라 부를까? 이 불완전함을 극복해야 돼.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늘에 가까워지고 싶어. 그걸 우리 뭐라 부르게요? 수양입니다. 이렇게 부르죠. 들어보셨죠? 수양. 그럼 이 수양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니? 성리학을 뭐 해야 된다? 공부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과정에 고개를 돌려보니 누가 존재하고 있냐면은 왕이 존재해요. 생각해보자. 당시의 사람들은 그럼 중국에선 황제겠죠? 왕이나 황제는 그럼 어떤 존재지? 우리랑 똑같은 인간 아닌가? 근데 저 새끼들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뭔데 우리를 통치해? 첫 번째, 일단 여기 있는 중국에서는 주나라 때부터 내려왔던 뭐가 있었어요?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일로 와볼게.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하늘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하늘께서는 우리 인간과 자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었어. 도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리를 뭐라 부르고? 천도라고 부르고요. 하늘께서 부여한 명이다라고 해서 천명이라고 불렀고요. 하늘께서 부여한 성질이다라고 해서 천성이라고 불렀고요. 하늘께서 부여한 직업이다라고 해서 천직이라고 불렀어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하늘로부터 요 네 개를 싹 다 받으신 분이에요. 싹 다 받은 거야. 예? 그게 무슨 소리죠? 말이 돼. 왜?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백성들을 모두 통치해야 되잖아. 근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면은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겠니?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벽한 존재야. 그래서 이 천도, 천명, 천성, 천직, 이 모든 완벽한 거를 부여받으신 분이 있어. 그게 뭐예요? 왕이고요. 중국에서 뭐였던 거야? 황제였던 거야. 한자로 쓰면 뭐예요? 임금 군자를 쓰죠. 그럼 여기 계신 임금님은 어때? 완벽해.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던 거야? 성리학을 공부해서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하늘로는 못 올라가.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요. 야, 라이트 형제가 19세기 말이야 만들었는데 20세기 거의 다 돼서야 만들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인간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까이 가면은 하늘에 가까이 가는 걸까? 누구한테 가까이 가면 되겠어요? 임금님한테 가까이 가면 돼. 그래서 성리학을 공부해서 뭐 하겠다? 관직에 나아가겠다. 라고 하는 게 당시 사람들의 핵심이었던 거지. 그래서 주구장창 4대부들이 뭘 공부했던 거야?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임금님 곁에서 임금님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이랬던 거고 정철의 삼인곡, 송민곡, 기타 등등 전부 다 뭐예요? 임금님을 빨아제끼고 석션하는 게 다 뭐 때문인 거야? 이것 때문인 거예요.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봐. 성리학을 공부해서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과정에 관직에 나아갔어. 그럼 관직 갔죠? 그러면은 나중 가면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 은퇴하겠죠? 그럼 은퇴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은퇴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는데 여기 있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뭐라 불러요? 들어본 적 있어?
인간들이 사는 세상. 이걸 뭐라 부르게?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제가 또 쓰면 한다니까? 속세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 속세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겠어? 사람의 마음이 어때? 홍진에 파묻힌 것처럼 혼란스럽죠? 그래서 어디로 고잉백 해야 돼? 원래 살던 곳, 어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은퇴 후 내지는 귀향을 가서 어디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 자연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분명히 100%.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직하신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라 말은 못하겠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기사가 떴어. 뭐라고 떴게? 문 대통령 자연인으로 돌아가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산삼캐고 무슨 나는 자연인이다 무슨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저는 스팸을 안 먹고 인삼만 캐먹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 거기서 말하는 자연인은 그 자연은 뭐예요? 원래 살던 곳.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 졸라 중요해요, 얘들. 이래? 그럼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성리학을 공부하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임금님을 빨아제끼고 석션하는 이런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요? 뭐라고 부르게요? 임금 군자를 쓰고요. 어떤 학문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 부르게? 군자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에는 하늘의 이치에 완전히 도달하신 분들, 완전히 깨달은 경지에 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부를 겁니다. 성인입니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여기서 성인은 어덜트가 아닙니다. 세인트예요. 그런 성인들이 공부해서 집대성한 학문 뭐라 부르게? 성학이라고 부르죠. 다 나와. 졸라 중요해. 우리 문제품 졸라 나올 거야. 진짜로. 이해되니? 요렇게 좀 세팅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봐보자. 노자에서 도는 여기 뭐라 나와요? 도라고 나와 있죠. 이제부터 이 도를 그냥 도라 읽으면 안 돼. 하늘의 도리 천도라고 읽어줘야지. 뭐라 나오니? 뭐라 나와요? 만물생성. 어디 나와 있어? 만물생성. 만물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대.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봤대. 이 본질은 뭐라고 얘기하실래? 뭐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에? 도가 내재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하늘의 뭐? 이치. 도리. 이런 게 내재되어 있다고.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잖아요. 한비자든 두비자든 모르겠고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도의 영향을 받는다. 자연과 인간 세상, 속세와 자연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야, 이거 너네 이상인도 수능 이즈물로남. 잊지 아니하는 것은 병이 아니다. 잊지 않을 수 없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받지 않는다. 무슨 뜻이야? 않을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받는다. 너 이상인도 수능하면 이거 졸라 나와. 받는다야.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 성공과 실패가 드러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는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이치에 따라 살았습니까? 이 얘기 하시는 거지. 이해돼? 성리학에 대한 내용이야. 유학에 대한 내용이라고. 율곡은요, 수기를 위한 수양론, 우리 뒤에서 더 나올 겁니다. 시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여기 뭐라 나와 있어? 이와 기로 설명하는 뭐라 나오니? 이론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기. 존재론의 측면에서 이를 형체도 없고 시공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여기 뭐라 나와 있어 또?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
하늘의 이치다 이 말이요. 기를 시간적인 선후, 앞과 뒤, 공간적인 시각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 작동원리. 여시춘추에 따르면 천지를 채운 기. 음악을 통해 뭘 이뤄요? 균형을 이룬다.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음악의 조화로운 소리가 자연의 자연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 그것과 바이브레이트 하여 천지에 또 뭐 나와요? 조화. 인체 내에서도 기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다. 인체 내에서도 기의 원활한 순환. 피가 잘 돌게끔 만든다 이 말이지. 근데 당시에는 배돼지를 깔 수 없으니까 인간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야? 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해되세요? 다 기출이야 여러분들. 또 나오죠. 유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뭐래요? 성인, 세인트. 공자도 자신을 성인이라고 자처하지 않았어. 공자가 스스로 나 성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성인은 도덕적, 여기 뭐라고 했어 또? 수양. 더 이상 필요 없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완성한 인격자. 인간의 도덕적 본성, 하늘의 이치를 여기 뭐라고 했어? 여기 뭐라고 하니? 완성, perfect. 더 이상 불완전하지 않고 뭐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하다 이 말이지. 언제 어디서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는데 인간의 도리, 바꿔서 얘기해. 하늘의 도리, 천도. 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 보았대. 군자는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 수양을 통해 어디로 가야 돼? 성인으로까지 가야 된다고.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야. 다 기출이죠. 싹 다 기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일로 좀 와볼게.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했었던 요 지도 좀 봐볼게요. 저만 봐. 너네가 이제 27학년도 6평을 보셨다면은 이모군란, 조선 후기 이런 거 나왔을 걸 보셨을 것이고 어떤 기출문제를 보든 간에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은 항상 출제됩니다. 고전에서도 사설시조가 나오는 이유가 조선 후기에 창작되었기 때문에 그래. 이리 와보세요.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조선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조선 있고요. 여기 명나라가 있고요. 여기에 여진이 있습니다. 여진족. 여기에 일본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요게 기본이 되셔야 돼서 그래요. 요건 집에 가서 여러분들 계속 돌려보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문제 풀면서 다 적용해 드리겠지만은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계속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앞으로 문제 푸는데 계속 무너질 거야. 계속 예외가 생겨요. 전 예외 생기는 거 진짜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수학 문제 풀 때도 그러지 않아? 수학 문제 풀 때도 예외 생기면 빡치잖아요. 어떨 때는 뭘 써야 되고 어떨 때는 뭘 써야 되고 케이스 나눠놓고 하는 거 싫잖아. 저는 그래서 그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판을 짜드리는 거야. 처음에 되게 힘들다? 한 번에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자연스러워질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문학하면서도 잡을 거고, 독서지문 뚫어 나가면서도 계속 이게 자연스러워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쫄지 말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가볼게. 자, 여기 있는 요 조선부터 좀 시작을 해봅시다. 너네 조선 언제 세워졌어요? 한국사 필수 세대 언제야? 1392년 이성계가 건국하면서 시작되죠. 근데 여기에는 이 이성계가 너네 알죠? 여기 있는 이성계 원래 고려의 무인 출신입니다. 문인 아니고 무인이에요. 여기 있는 이성계가 어떤 사람이야? 신진사대부였었거든요. 고려의 신진사대부였어. 근데 여기는 이 이성계가 고려의 무인으로서
최영 장군의 목을 베고 위화도에서 빠꾸를 치면서 그때 건국했던 게 뭐야? 조선이잖아요. 근데 당시 이 신진사대부가 들여왔던 게 뭐였냐면은 아까 전 우리 남송에서 주희가 집대서했던 뭐가 있었어? 성리학 있었죠? 당시 이 신진사대부, 고려에서의 신진사대부들이 무엇을 수입해 왔냐면은 원나라로부터 성리학이라고 하는 걸 수입해요.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입해 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잉. 여기 있는 이 이성계는 성리학을 수입한, 성리학을 들여온 머릿속에 요게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요게 들어가 있는 분이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선이 딱 세워져요. 사실 이 조선이라는 이름이 세워진 것도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명나라의 주원장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거든. 이름이 원장이가 아니고요. 명태조예요. 여기 있는 주원장이 이제 1362년에 명나라를 세운단 말이야. 근데 당시 이성계가 이제 30년 뒤에 조선을 건국하면서 나라 이름을 이제 고르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나라 이름을 고르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파자점이라는 걸 봐, 이성계가. 파자점이 뭐냐면은 그 점쟁이들한테 그 한자를 뽑게 해. 뽑아가지고 그 이름의 횟수, 그러니까 부수를 뜯어가지고 점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 당시 이제 이 이성계가 가지고 있었던 후보군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름이. 첫 번째가 조선이었고요. 두 번째가 회령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 만약에 이제 이성계가 회령으로 이름을 셀렉했으면은 우리는 조선시대가 아니라 회령시대에 살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조선이랑 회령 중에 이름 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조금 반반이었어. 어떤 걸 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성계가 명나라 주원장한테 DM을 보냅니다. 주원장.오피셜. 팥딱 붙어있는. 드립이에요? 당시 진짜 DM 했다는 게 아니고, 얘들아. 여기다 이제 DM을 보내는 거야. 저희 요거 이름 두 개 있는데 어떤 게 더 깔롱짐? 어떤 게 더 괜찮음? 이렇게 DM을 보낸 거죠. 그랬더니 명태조가 뭐라 한 거야? 이걸로 하셈? 해가지고 조선됐어요. 존나 어이없죠? 물론 이것도 설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명나라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납니다. 시간이 좀 지나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영락제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력제,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이제 만력제라고 하는 명나라의 이제 황제가 등장을 하죠. 자,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때 당시에 여기 이제 일본이 센코쿠 시대, 전국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들어보셨죠? 혹시 너네 이누야샤 봤니? 이누야샤 보셨죠? 요새 애들 보니까 이누야샤도 모르는 애들이 됐더라고. 이 셰쇼마루도 모르고 어떻게 얘니를 논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희 때는 애들 이제 약간 이누야샤파, 세쇼마루파, 미륵파, 그 다음에 저기 뭐 있었니? 나락파, 심지어 나락파도 있었어요. 미친. 여자들 중에 간혹 가다가 좀 그 허스키한 목소리 좋아하는 애들 중에 나락파 좋아하는 애들도 있었고. 나루토에서는 이제 막 오로치마루 좋아하는 약간 홍대병 걸린 애들도 있었고 막. 아무튼. 여기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정리해요. 풍신수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야욕을 품습니다. 어떤 야욕을 품냐면, 여기는 이 만력제, 지금 이 명나라는 힘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예요. 굉장히 힘이 약해진 상태야. 이유가 뭐냐면은, 위로는 이제 몽골족을 비롯한 오랑캐들이 침략을 하고 있고요. 밑에서는 이제 왜구들, 여기 이제 항저우, 광저우 인근으로 여기로 이제 왜구들이 들어와. 그래서 북로, 남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개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내민 거죠. 보니까. 이 새끼들 좀, 마탱이 가 있네? 오호. 조선 딱 봤어. 조선 보니까 얘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알지? 조선이 옛날부터 선조, 뭐, 이때부터 일본 하면은 일단 뭐라고 해? 뭐라고 생각해? 족밥들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디 외구 새끼들, 눈가를 그렇게 딱, 눈가라 새끼들아. 이런 이제 시대였단 말이야. 조선 무방비 상태예요. 일본,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문에 군사력 이빠이 올라와 있어. 그래서 얘가 생각했던 게 뭐야? 실제 이거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애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조선을 치고 명나라를 넘어 인도까지 가고,
인도를 넘어 스페인까지 가자. 이게 핵심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요 일본 애들이 조선을 딱 칩니다. 조선을 땅 쳐요. 그러면서 이제 선조가 런을 치죠. 어디로 쳐? 명나라로 딱 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일본 애들이 조선과 협상을 하게 되지. 그러고서 이제 휴전협정을 하게 되죠. 참고로 여기 이제 일본 애들 들어오는 과정에서 가토 기요마사, 오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이제 일본 애들이 들어왔었고, 3일 만에, 2주 만에 이제 한성을 침략했지만은, 운이 좋게도 여기는 만력제가 도와주는 바람에, 휴전을 하게 되는데, 뭐 중요한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조금 이제 괜찮아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여기 조선 땅의 우측 상단에 있는 여기 여진족 있죠? 여기는 여진족이 힘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네가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아까 전에 우리 남송에서 여진족 제가 써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 여진족의 나라가 뭐였어? 금나라였거든. 그래서 그 금나라를 뒤이어서 세워진 나라다라고 해서 뭐라 불렀어? 후금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잘 봐. 너네 들어본 적 있죠? 요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이야. 지금 명나라는 굉장히 힘이 약해진 상태예요. 여기 있는 이 후금은 누가 세웠냐면은 아이신기오르 누르하치가 세워요. 아이신기오르 누르하치. 자, 이 누르하치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를 보면서 저 새끼들 족밥인데?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뭐가 이루어져? 분쟁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신해관을 두고 관내와 관외를 가르는 신해관을 두고 계속해서 여기에서 전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났던 전투가 뭐야? 제일 대표적인 거 너네 알고 있죠? 들어본 적 있니? 사루 전투. 당시에 이 명나라가 조선한테 얘기한다고 뭐라 얘기해? 지금 후금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너네도 우리한테 뭘 보내라? 군사를 보내라. 우리가 임진할 때 니네 도와줬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조선에서 누구를 파견해? 강홍립 장군을 파견합니다. 여기는 강홍립은 무인이 아니에요. 문인이에요. 칼 하나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야. 당시 조선의 왕 누구였게요? 광해군이었죠? 근데 여기 있는 강홍립이 어떻게 돼요? 사루 전투에서 어떻게 해? 싸워 안 싸워? 안 싸웁니다. 왜? 당시 광해군이 뭐라 얘기했어? 싸우는 척만 하고 간만 보다가 뭐해라? 빠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루 전투에서 강홍립이 투항을 합니다. 투항을 해요. 그래서 당시 명나라가 급대노를 하지. 후금을 칠 게 아니라 조선을 조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후금이 결국에는 이제 사루 전투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해가지고 이제 이 교착 상태에 계속 빠져요. 명나라와 이 후금 관계에서. 자,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조선 광해군은 머리가 그래도 꽤나 좋은 사람이었어. 후금이랑 청나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굳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 명나라도 우리가 리스펙해야 되는 대상이고 후금은 힘이 센 나라이니 잘 간을 보면은 우리한테 콩고물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는 좀 국보인 들어있으니까 그걸 뭐라 불러요? 중리배교다 이렇게 부르지. 들어보셨죠? 중리배교.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 광해군이 즉위했을 당시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즉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군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세자는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제 후궁의 비의 아들인데 여기는 광해군이 이제 즉위할 당시에 폐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라고 해서 이제 폐모살제를 하면서 즉위를 했었는데 그걸 빌미로 그리고 후금이랑 계속 이렇게 간제비짓 하는 거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걸 우린 뭐라 부르면은 인조반정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인조반정. 그래서 여기 있는 광해군을 뚝배기를 날립니다. 나가십시오. 인조반정. 그럼 인조가 즉위했을 때 얘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는 뭘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있는 후금을
나라로 보지 않아요. 오랑캐로 봅니다. 그럼 무엇만 빨아제끼겠어? 여기에는 명나라만 빨아제껴요. 이유는 뭘까? 생각해봐.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의 시작, 이름 네이밍부터 어디서 누가 줬던 거야? 명태조가 줬던 거죠. 또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믿고 그거에 따라서 통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명나라가 그 성리학의 거의 발원지와도 같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 남송이 있지만은 그 명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 그럼 여기는 후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후금은 어떻게 하겠어요? 후금 어떻게 해야 돼? 함께 지내야 될까? 배척해야죠. 그래서 인조가 주장했던 게 뭐야? 친명배금이었지. 들어보셨죠? 친명배금. 자, 근데 여기 있는 누르하치가 쓱 보더니 어머, 이 새끼 뭐야? 어이, 감히 지금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우리를 배척해? 돌았어?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게 뭐예요? 아시죠? 정묘호란.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관계를 맺어요? 형제관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해요? 말 안 듣지? 여전히 인조가 여기 있는 후금을 띠껍게 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후금이 이제 한번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꿔요? 천으로 이름을 바꾸죠. 누가 세워요? 아이신기오르 홍타이지. 끝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여기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내려옵니다.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병자호란. 다 기출이야, 여러분들. 그 병자호란 이후에 맺었던 게 뭐예요? 군신관계였지. 아이고, 초록색으로 쓸 거야.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이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누가 끌려가요? 누가 끌려가요? 너네 혹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본 적 있니? 누가 끌려갑니까? 그쵸? 소현세자가 끌려가죠. 소현세자가 선양으로 끌려갑니다.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정환의 비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정환의 비가. 슬플 비, 노래가 비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가 끌려가고요. 이후에 이제 효종이 즉위를 하죠. 그리고 효종이 뭘 주장해? 국벌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지만은 흐지부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병자호란 이후에 여기 있는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국교가 다시 회복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파견했던 사절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게요? 그게 뭐게요? 연경, 베이징에 파견하는 사절단. 무슨 사? 연행사. 그래서 이때 이 연행사가 들어오고 나서 이 연행사가 박제가, 박지원 요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무엇을 추구해요? 실용적인 학문, 과학적인 학문. 그래서 뭐라 불렀어 이거를? 실학. 우리 1주차 때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면 1주차 영상 다시 한번 봐. 여기 있는 박제가와 박지원 이런 사람들, 이덕무 이런 사람들 2021학년도 수능이야. 알고 계세요? 박제가와 박지원을 비롯한 연행사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선진 문물들을 수용해 오고, 근데 그 과정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내면이 달랐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도 전부 다 달랐다고. 이해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연행사들을 비롯해서 실학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 실학자들이 뭐 하게 되는 거야? 이제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성리학들, 요 성리학은 어떤데? 우리 한 번 더 하자. 여기는 성리학 어때요? 추상적이고요, 정신적이고요, 관념적이고요, 형 이상학적이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지? 2주차 때 이미 했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과학이 들어오게 되면, 이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게 되니까 뭐 하게 된다? 과학적이고요,
실증적이고요. 구체적인 거를 추구하게 된다 이 말이지. 이해되니?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뭐가 시작돼요?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쇄국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 뭐가 유입되기 시작하고 크리스트교가 유입되기 시작하고요. 이 크리스트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데? 평등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게 되지. 이해되세요? 제가 역사 얘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는 이유가 있어. 우리 뒤에 이따가 보여드릴게. 이따 그냥 보여줄게, 그냥 시부를. 이따 그냥 보여줄게.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요 평등이라고 하는 게 유입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제가 그때 2주차 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된다 얘기했어? 억압에서 어디로 나아간다? 억압에서 어디로 나아가? 자유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서 당시에 여기 있는 요 성리학적 가치관에 의해서 원래 뭐가 있었어? 신분제가 있었고 봉건제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었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없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맞아? 그러면서 이 없어졌던 게 뭐였어? 가보개혁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맞니? 요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야. 2주차에 있었던 내용이랑 잘 한번 조립해봐. 가보자. 보이니?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량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 얘기해볼래? 이거 뭐예요? 전부 다? 에이, 너 한번 봐. 이거 어떤 의미니? 자, 이것도 이때 얘기했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중심에서는 사농공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선비부터 시작해서 상민까지가 요게 이제 신분제에서의 어떤 짬순이었지. 우대받는 순이었죠. 상인들이 왜 그러면 가장 후순이었을까? 이유가 뭐예요? 상인들이 추구하는 게 뭐야? 이윤을 추구하는 거지. 아니? 근데 이 이윤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나만 봐. 개인의 무엇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욕구를 의미하죠. 정말 개인의 욕구를 얘기하지. 그러면 이거는 성리학적 가치관에서 봤을 때 조화와 균형을 뭐 하는 거야? 깨는 거죠. 그런데 그 상공업이 뭐 했다 지금? 발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얘기해 볼래? 이 말은 뭐야? 사람들이 요 개인의 욕구, 즉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뭐 하게 된다? 추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된대요. 분화라는 얘기는 나눌 분자죠. 나뉘어진다 이 얘기야. 왜 나뉘어질까? 이 상공업을 발달시키면서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상위 티어로 올라가겠죠. 이에 따라 뭐가 일어나요? 신분제에 뭐가 발생해?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여기 뭐라고 했어? 억압에서 뭐한다? 점차 뭐한다? 벗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지. 되니? 얘는 억압이야 억압. 알고 있어? 가보자. 요건 이제 문학에서 나왔던 얘기죠. 장기전은 까투리를 중심으로 남존여비와 여성의 개가 고칠 개자 얘기하는 겁니다. 재혼하는 걸 얘기해요. 재혼하는 걸 금지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문제를 장기를 중심으로 몰락 양반의 삶과 조선 후기 향촌 얘기는 시골을 얘기해요. 다양한 변화상을 형상화했대. 그럼 견적 나오죠?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성리학적 가치관에 대한 문제. 얘는 뭐예요? 조선 후기에 사람들이 억압에서 어디로 나아가는, 자유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말이라고. 이 대목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 양반의 출현과 향촌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부호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몰락한 양반. 말이 좀 이상하지 않니? 양반이 몰락한다니까? 왜 양반이 몰락할까? 앞에 있는 거랑 생각해봐. 한번 보세요.
머리 써야 돼, 친구들. 머리 안 쓰면 좆된다, 진짜로. 양반들이 왜 몰락할까? 이유가 뭔 것 같아? 앞에서 했잖아. 상공업의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게 돼? 이윤을 추구한다 했었지.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양반도 어때? 과거에야 뭐 4대부 가지고 떵떵 됐지만은 돈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무너지는 거지? 탄군가.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정운의 탄군가. 16학년도 9월호평이었나? 아마 거기 나올 겁니다. 향촌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부호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흥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 신흥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불화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다, 지금 이 말이야. 왜? 돈이 많아짐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는 힘센 애들이 등장하고 그로 인해 뭐가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 얘도 봐. 이 작품은요, 전통과 근대의 가치관이 혼재됐대. 얘기해봐. 이거 무슨 얘기니? 전통의 가치관은 무슨 가치관이에요? 성리학적 가치관. 근대의 가치관은요, 자유와 평등의 가치관. 그게 혼재되었대. 쓱까졌다 이 말이지. 엄격한 상하관계에 기반한 뭐, 여기 뭐 나와있어? 신분제도. 이게 뭐해진대요? 혼란해진다고. 그럼 성리학적 가치관이 서서히 뭐하기 시작하는 거야?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얘기지. 권위를 내세우며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모습에서 기존 삶의 구습, 오래된 습관,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 여기 뭐라 했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한다 이렇게 나와있지. 이게 뭘까? 자유. 또 다른 말로 뭐? 개성.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위 세대와는 다르게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요. 이 작품은 현실에 적용하는 권력이 다양한 계층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재현해서 여기 완고했던 신부적 위상이 뭐하기 시작한다? 흔들리고 있다. 이유가 뭐예요? 억압에서 어디로 나아가기 때문이야? 자유로 나아가기 때문이지. 이래? 올해 6월물 평가 넘어져. 방금 너네가 몇 주 전에 본 거지? 봐봐. 19세기 말부터 이건 당연히 교재는 예전에 만든 거니까 없고요. 이건 제가 어제 그냥 넣은 거예요. 19세기 말부터 서구의 기본권 사상이 알려지면서 민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됐대. 19세기 말 보자마자 뭐라 얘기해 주실래요, 이거? 전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읽었는데 우리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과정 기억나시죠? 앞에서 했으니까 나 2번 얘기 안 한다고 귀찮아. 물론 저기 문학 가서 한번 더 얘기할 거예요. 서구의 기본권 사상이 알려지면서 민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됐대요. 기본권, 서구의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이제 우리 익숙하시죠? 뭐예요? 기본적인 권리. 민권은 뭐예요? 백성들의 권리. 그게 구체화됐대. 이모군란 이거 보자마자 뭐 떠올라야 돼? 작년 수능 떠올라야죠? 개항 이후 뭐예요? 근대.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무슨 뜻이야? 연다. 이모군란 이후에 너네 이모군란이 뭔지는 아니? 이거 한국사 필수잖아. 이모군란이 뭐예요? 이것도 얘기했다 내가. 이모군란이 뭐예요? 구식군인과 신식군인을 차별 대우하고 구식군인에게는 봉급을 주지 않으며 쌀을 주는 대신에 그 쌀에도 뭐가 들어가서 모래가 섞여 들어가서 그걸로 인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거 이후에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했대요. 자강이 뭐예요? 자강이 뭐예요? 언니 죽지 마. 언니 죽지 마. 피곤해? 바카스라도 하나 사줘? 뭐예요? 자강. 스스로 뭐 한다? 강해진다. 반서양 정서의 교정, 바로잡는 걸 위해 뭘 발간해요? 한성순보, 한성주보 정도는 들어보셨지? 한국사 공부하셔야 돼요. 한국사 공부해야 돼. 근대사라도 열심히 해. 이거 25학년 수능이야. 학생들이 한국사 필수 세대이기 때문에 이걸 정보로 처리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어. 미리 얘기한다. 한성순보는 정부에서 발행한 최초의 신문이야. 이해돼? 민간 신문이 아니고 정부에서 발간한 신문이라고.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의 제도와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 서양 기술과 제도를 뭐한다? 수입한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서구권의 사고방식을 뭐하겠다? 수용하겠다 이 얘기지. 그럼 다시 봐. 이모군란 이후에 계속 나오네요. 급진개혁하는 사회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민권신장.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양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거에 포커싱을 맞췄을 것이고 사람들은 여기 있는 정부들 또한 뭐 할 것이고 스스로 강해지는 자강정책 추진했을 것이고 6.1조는 여기 나와있지. 근대 국민국가야. 근대.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근대의 자유와 평등. 민에 주목했어요. 그는 민에게는 절대적인 천부인권 이외에 천부인권 뭔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 이외에 사회계약에 의한 상대적 권리인 인위적 권리. 인위적이라는 얘기는 아시죠? 인간이 개인적,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낸. 또 나오지, 뭐 나와? 사회계약. 계약 보자마자 민감하게 반응해. 계약 뭐예요? 법률적인 구속관계에 의해서 위반하면 뭘 받고? 처벌받는. 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근대적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필수적이다. 그럼 근대적 법률과 제정은 뭐예요? 서양의 근대적 법률과 제정이겠지. 법률 제정이겠지. 무엇을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이해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 진짜 너무 중요해, 얘들아. 봐봐. 보세요. 저만 보세요. 지금 우리 하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내내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돼요. 지금 뭔가 양이 막 너무 많은데 아니야. 기본이야. 보여드렸잖아요. 기본이에요. 2주차 때 했던 내용, 첫 번째 주차였죠. 첫 번째 주차 제가 첫 번째 영상 올려놨습니다. 그거 다시 보셔야 돼요. 나 정리해놨다 이미. 그거 다시 봐. 그쪽 가면 근대 파트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해놨어요. 다시 돌려봐야 돼. 제가 일부러 더 그걸 자세하게 설명 안 한 이유가 그거 설명은 오늘 지금 못 나가. 지금 못 나가. 물론 뭐 4시간 반 하면 할 수 있지. 근데 니들이 먼저 죽지 않을까? 죽여주세요 하면서 막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지 않겠니? 저도 그건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는 성리학에다가 좀 포커싱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해돼?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 잠깐만 끊었다 갑시다.